1980년 5월 27일 새벽, 공수부대를 비롯한 계엄군이 시민군들이 지키고 있던 전남 도청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도청에는 157명의 시민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고아나 무연고자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족 없는 우리가 남을 테니 가족 있는 분들은 나가십시오 하고 보냈단 말도 있죠. 자칫하면 갈 곳 없는 불황자들의 난동 정도로 매도될 여지가 있었던 시민군의 인적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윤상원이 있었죠.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은행원 생활도 했던 그는 안온한 생활을 포기하고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포기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복 입고 어딘가에 출근하는 모습을 잠시나마 보여드리는 것이 힘들게 대학 보내주신 부모님께 대한 효도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애초에 그는 그렇게 평온한 삶을 살아갈 뜻이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대졸학력을 숨기고 플라스틱 공장에 위장 취업한 윤상원은 공장지대 근처에서 노동자를 위한 들불 야학을 운영하는 대학 후배들의 권유로 야학 강사를 맡게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짐승 같은 진압이 이루어진 뒤 자연스럽게 발생한 항쟁 열흘 내내 윤상원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와 그 동료들이 만든 투사회보는 모든 언론이 사라진 광주의 유일한 매체였고 청년학생 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서 그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공식적인 그의 모습은 1980년 5월 26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전남 도청에서는 2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내외신 기자회견의 통역은 미국인 선교사의 아들로 전라도에서 나고 자란 인요한이 맡았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통역을 맡은 것 때문에 이후 미국 영사관에 불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총영사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진실은 관계없다. 당신 몸에 총알이 지나갈 수도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막지 못한다. 명색 미국 시민에게도 이런 상황이었으니 당시 전두환 일당의 살기가 얼마나 시풀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던 5월 26일 계엄군은 1차 광주 진입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 수습위원들의 저지에 물러선 바 있었습니다. 즉 계엄군은 무력 진압 계획을 완벽히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빈약한 무장으로 도청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윤상원도 알았고 그 주위의 시민군들도 알았고 어렵사리 도청을 찾은 기자들도 알았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볼티모어 선지의 브래들리 마틴 기자의 회고입니다. 나는 광주의 도청 기자회견실 탁자에 앉아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 젊은이가 곧 죽게 될 것이란 예감을 받았다. 그는 한국인으로 흔치 않은 곱슬머리였다. 그의 행동에는 자신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무장한 동료들의 허둥거림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침착함이 있었다. 나에게 강한 충격을 준 것은 바로 그의 두 눈이었다. 바로 코앞에 임박한 죽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부드러움과 상냥함을 잃지 않는 그의 눈길이 인상적이었다. 후일 한국을 다시 찾은 마틴 기자는 더 구체적인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외신기자 회견장에서 윤상원이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성만찬을 베풀던 예수님처럼 외신 기자들을 쓱 훑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정지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브래들리 마틴 기자가 볼티모어 선지에 담은 바로 그 순간에 윤상원의 모습과 시선이었습니다. 마틴 기자는 정말 예수를 보는 느낌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로부터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요한처럼 그 역시 윤상원과 5.18 광주 항쟁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극심한 강박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포금을 하고 인생을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마틴 기자는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윤상원의 집까지 찾아가서 윤상원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윤상원의 아버지 윤석동과 일본 특파원을 역임했던 마틴은 서툰 일본어로 대화를 나눕니다. 마틴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윤상원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1980년 5월 26일 31살 호랑이띠 청년은 그렇게 그의 마지막 낮과 밤을 보냅니다. 그는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시민들의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패배할 것이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도 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북을 향하고 있는 총이 왜 남쪽을 향하는지 모르겠다. 상황이 어렵다. 식량이 떨어져가고 있고 물도 바닥나고 있고 우린 빨갱이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방공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한다. 그렇게 몰고 가지 마라. 억울하다. 그 자신 억울했다기보다는 5.18 이후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도청에 남았던 순박한 청년들이 그렇게 매도되는 것이 두려웠겠죠. 계엄군 공격 전날 밤 윤상호는 그때껏 남아있던 고등학생과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내몰았습니다. 나가라.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역사의 증인이 돼야 한다. 달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여 내보낼 사람들을 내보낸 뒤 남은 사람들은 카빈총을 쥐고 예정된 최후를 기다립니다. 윤상호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전두환 살인 집단에게 도청을 내준다면 우린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계엄군이 진입하던 날 끝까지 총을 놓지 않고 싸우던 윤상호는 계엄군의 집중사격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바지에는 5월 26일 만났던 외신 기자들의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보안사 요원이 찍은 그의 마지막 모습에서 그는 두 팔을 벌린 채 흡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처럼 누워 있습니다. 사망한 뒤 눕혀졌던 매트에 불붙은 커튼이 떨어져서 불에 그을린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광주가 이 나라의 십자가였다면 그는 그 위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간 목수의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예수를 닮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으로는 부활하지 못하였으되 수많은 청춘들의 결단과 노래 속에 부활한 윤상원, 그도 그랬습니다.